해제 파트에서 조금 어려웠던 질문들은 혹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보여드린 거니까 출제할 확률은 조금 떨어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눈을 한번 이렇게 익혀두는 걸로 충분하니까. 표정들이 어두워져가지고 해제해서 갑자기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라도 일단 말씀 조심하라는 의미로 선보여드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계약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매매하고 임대차가 핵심이죠. 두 개 합쳐갖고 보통 5문제 정도 나오니까. 매매가 2-3문제, 임대차가 2-3문제, 뭐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매매에서 나올 만한 게 몇 개 있죠. 첫째, 매매 계약이 뭐냐? 일방은 재산권 이전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약속하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료식이고 일시적 계약이죠. 일시적이라는 건 이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일시적이죠. 임대차처럼 계속적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 요 재산권, 첫째 꼭 매도인 재산권 아니어도 되죠. 타인 물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장래 재산권,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 요것도 되죠.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매매하는 겁니다. 장래 재산권도 된다. 꼭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다.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고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고 꼭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다. 그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두 번째,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첫째가 매매 계약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의사합치가 있으면 매매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닌 것들, 이행 시기, 이행 장소, 이행 방법 이런 것들은 굳이 합의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다. 두 번째,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 특정 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 제도. 하나가 매매예약. 장차 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죠. 미리. 우리 언제 만나서 계약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걸 매매예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예약을 하면 당사자는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채권 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매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언제나 채권계약. 두 번째, 우리 민법은 예약에 대해서 일방예약만을 규정해놨어요. 따라서 일단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 세 번째, 일방예약이라 하면 예약을 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줍니다. 자, 예약 완결권, 본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권이죠.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이죠. 너무 길죠. 따라서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다.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10년이다.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죠. 요거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다 그랬어요.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중단 정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예약 언유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중단 정지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이 예약 완결권을 하나 주게 되면 나중에 이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일방 예약을 체결할 당시 미리 본계약의 내용, 어떤 재산권을 넘겨줄지, 대금을 얼마를 지급할지에 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면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리고 이제 가등기와 연결이 돼서 나오죠.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를 상대로. 그런 것들이 추가해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 예약을 우리 민법, 우리 당사자들은 채권 담보 수단으로 요게 결합이 돼서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따위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함으로써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가등기 담보 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를 매매 예약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계약금이죠. 아주 중요하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금전기타 물건, 그게 계약금이죠.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계약금은 원칙이 대금 일부가 아니다.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는데 계약금은 금전 또는 물건도 계약금이 되니까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금 일부가 아니어서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반환이 원칙이다. 반환이 원칙이다. 이 원칙.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계약금 계약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 계약금 계약은 첫째,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약정. 매매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약정. 따라서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매매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만 하는 경우는 없다.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 따라서 매매계약이 효력이 상실되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된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유물계약이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했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없다.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그 계약금의 기능, 성질, 최소한도의 성질이 증약금. 민법은 해약금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계약금은 뭘로 추정? 해약금으로 추정. 해약금으로 추정. 세 번째, 특약을 하면 뭐가 된다? 위약금.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는 특약. 이 있을 때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첫째,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금은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위약금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약금이나 해약금의 성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있으면서 병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그 특약은 원칙이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다.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는 걸로 끝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단 특약을 통해서 위약금을 위약벌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계약금 몰수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원칙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요놈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에게 뭐가 생긴다? 해제권이 생긴다. 요걸 계약금 해제권이라고 부르죠.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 해제권은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제권, 즉 약정해제권. 아까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아니라 약정해제권이죠.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따라서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행 착수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거, 이행 준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다. 이행 준비 이후, 그 다음에 그 돈을 매도인에게 건네주는 거, 이행 제공, 그 사이,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이걸 이행 착수를 한다. 여기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거, 중도금 지급, 그리고 등기소 동행 촉구, 이 두 개가 이행 착수로 나오고, 아닌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 잔대금 지급을 허가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행 착수예요. 어떻게 행사하죠?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 제공하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배액을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이 배액의 기준, 약정계약금이 기준이냐 실제 지급한 게 기준이냐. 약정계약금, 실제 약속한 계약금 일부를 교부했을 때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받기로 한 약정계약금이 배액의 기준이 된다.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받기로 약정한 계약금이 배액 제공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면, 이행 착수 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두 번째, 이행 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의무 따위는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루하는 해제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계약금 해제 효과가 됩니다. 두 개 꼭 기억하세요. 원상회복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 돼. 단 금전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대금일부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하여야 한다 아니라 충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위한 법정 해제권이 별도로 발생한다. 그걸 지문이 뭐라고 나와요?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약금 해제권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은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요게 이제 매매계약의 성립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계약금이. 매매 비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되는 매매계약 비용 3개.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즉 공증비용 같은 것들. 당사자 합의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대. 합의가 없으면 균분해서 부담해라. 그 비용 3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비용,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이외에 이전 등기비용 이런 것들은 계약비용이 아니다. 이행비용이다. 3가지 기억하죠. 요 정도가 매매계약의 성립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성립에서도 아주 잘 나오죠. 3번째, 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 권리 의무 중에서 의무. 매도인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중에서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 2개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자, 구체적으로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주세요. 완전한 재산권.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해야 된다. 또 그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거나 감료가 돼 있다 전부 소멸시키고 등기를 넘겨줘라. 부속물 종물도 넘겨줘라. 이렇게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완전한 재산권. 동산은 인도까지 해라. 뭐 이렇게 되죠. 대금 지급 관련해서는 첫째, 좀 전에 봤던 재산권 이전과 동생관계 금전이어야 된다.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상대방과 동일기한으로 추정. 동일기한으로 추정. 대금 지급 장소. 원칙 약정 장소. 2번째, 약정이 없어. 그러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인도 장소. 예외입니다.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 장소. 이렇게 되죠.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죠.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이 권리 주장자의 권리가 진실한 경우 자신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죠.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2가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인도받으면 그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대금 지급 전에 물건을 먼저 인도받으면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생관계였으니까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반면에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차임과 같은 사용이익을 누가 수취하는가? 물건,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이 정도가 매매계약의 효력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잘 나오죠? 별거 아닌데. 그리고 4번째, 매도인의 담보책임. 필요한 것만 암기하자. 첫째, 매도인의 법에서 정한 무과실책임. 매도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매도인이 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넘겨주거나 재산권은 넘겨줬는데 그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제도. 만약에 매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잘못, 귀착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채무 불이행 채무. 채무 불이행은 내용이 뭐였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됐죠. 반면에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출제액 상환을 청구하거나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5가지. 대금감액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출제액 상환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5가지. 이 5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담보책임의 내용이고 그 기준은 첫째, 물건을 매매한 경우, 물건을 경매받은 경우, 채권을 매매한 경우 3가지 경우가 있다. 물건 매매, 물건 경매, 채권 매매 3가지 담보책임이 크게 있다. 그 중에 물건 매매, 이게 제일 중요하죠. 2가지. 권리를 못 넘겨주는 권리하자, 재산권을 제대로 못 넘겨주는 권리하자와 재산권은 제대로 넘겨줬는데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걸 물건의 하자 이렇게 나누죠. 물건 매매 담보책임은 크게 권리하자와 물건의 물리적 하자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 권리하자가 5개. 첫째, 전부가 타인 권리. 갑과 을이 병소유 1000평 토지를 매매했다. 그런데 갑이 그 1000평 소유권을 못 넘겨줬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죠. 전부 타인 권리 있을 때 매수인은 선이었다면, 계약 당시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매수인이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한다. 그런데 이 전부 타인 권리는 매도인도, 원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전부 타인 권리만 특칙이 하나 있다.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매도인도 전부가 타인 소유임을 모르고 있었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매수인이 선이었다면 손해를 배상해라. 반면에 매수인이 약이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전부 타인 권리. 딱 요렇게. 언제까지 행사하는지 기간 제한 같은 거 없다. 기간 제한 같은 거 없다. 2번째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갑이 을에게 1000평 토지를 매매했는데 700평은 갑소유, 300평은 옆에 있는 병소유. 그걸 한꺼번에 갑이 매매했는데 자기 거 700평 소유권은 넘겨줬지만 일부 타인 소유인 병소유 땅은 못 넘겨주게 되었을 때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그 일부 타인에 속하는 300평만큼에 대해서 대금을 까달라,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추가적으로 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일부 타인 권리죠. 이때 이 담보 책임을 기간을 정해놨다.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지.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반면에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여기서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속하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라는 사실을 안 날. 이게 일부 타인 권리죠. 3번째가 수량을 정해서 매매해서 아파트 50평, 1평당 얼마 곱하기 50. 이게 수량 지역 매매죠. 수량이나 면적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했는데 그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된 경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불능이죠. 그래서 원시적 일부불능에서 우리 봤죠. 원래는 전부불능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야 되는데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걸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요 경우에 그 수량이 부족한 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돼요.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이게 수량부적 일부 매수이죠. 네 번째,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상권이 있어. 전세권이 있어. 등기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어. 또 내가 요역지를 샀어. 지역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요역지를 덜렁 샀는데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등등등. 그래서 내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그 부동산에 용익적 권리가 존재해서 내가 땅을 제대로 사용식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 선의 매수인만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때 요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요것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반면에 다섯 번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다.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다. 근데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우리 저당권에서 봤던 제3취득자 중에서 제3취득자가 셋이 있었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 중에 소유권 취득한 자, 그것도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자, 그놈만 따로 떼서 내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돈 주고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면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가등기한 본등기가 되면서 나는 직권 말소됐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그랬죠. 이렇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추가적으로 재산을 출연해서 저당권자나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아서 매도인 대신 그러면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상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대신 변제할 권리가 있고 구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담보 책임으로 오게 되면 출재액 상환 청구로 모양이 바뀌어요. 어쨌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선악불문하고 출재액 상환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선악불문. 특히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책임.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책임이 요거다. 요거는 전부 타인 권리와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권리하자 5개. 물건. 첫째, 물건의 물리적 하자를 말한다. 무슨 하자? 물리적 하자. 주택을 사는데 금이 쩍쩍 갈라져서 물이 줄줄 새거나 자동차를 샀는데 사자마자 퍼져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물리적 하자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법률적 장애를 물리적 하자에 포함시킨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짓더라. 이런 것도 뭐가 된다? 물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가 된다. 세 번째, 언제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약 당시. 네 번째, 이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 계약 당시 선의 무과실. 선의만 갖고는 안 돼. 선의 무과실. 요럴 때 담보책임이 성립하는데 두 종류. 주택처럼 딱 지구상에 그거 하나. 동종류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물의 하자와 자동차 등 동종류 동품질의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불특정물.
나눌 수 있고 둘 다 하자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불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말고 모두 할 수 있다. 멀쩡한 물건 내놔라.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 이런 권리들을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구나. 내가 손해가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요게 물건의 하자. 이게 물건의 하자.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물건 매매죠. 대부분의 담보 책임의 지문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 중에서 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내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했다. 첫째,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만 물건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는데 금이 쩍쩍 갈라졌다. 물이 줄줄 샌다. 담보 책임 인정 안 된다. 자동차를 경매 공매로 취득을 했는데 퍼졌다.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결합해서 공장 지으려고 땅을 경락받았는데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짓더라. 물건의 하자죠. 경매죠.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두 번째, 권리의 하자.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하자. 내가 50평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40평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경우에 경매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데 경매의 경우에 잘 보세요. 저당권 같은 거는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그럼 나는 깨끗한 걸 경락받죠. 담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요 용역적 권리가 경매에서 최선순위 맞소기 준 권리보다 후순위 하면 전부 소멸하죠. 반면에 선순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죠. 대신 경매 목적물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악의 매수인은. 그러니까 경매 경우에 두 가지는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이 세 가지. 결국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매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은 누구예요? 목적물 소유자. 네? 중간에 법원은 대신 매각해주는 기관. 법원이 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대신 매각해주는 국가기관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결국 매수인은 경락인이고 매도인은 채무자. 그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원칙 안 돼. 목적물이 경매돼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채무자한테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이게 뭐예요? 까니마 또까. 예? 뭐라고요? 까니마 또까. 아시는 분들 있죠? 예.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잔혹한 사람이 까니마 또까. 그거보다 조금 약한 사람이 도끼로 이막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언제적 개그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해요. 다만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꾹 다물고 있었던 채무자 또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채권자 이 두 놈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외. 원칙 안 돼. 예외 돼. 그 다음에 요 두 개 중에서 요거 누구한테 먼저 청구하는 거예요?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이야. 채무자가 개털이야. 그럼 돈 못 돌려주죠. 그럼 두 번째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되 단 요 대금감액만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경매. 딱 요 정도. 별거 없죠? 예? 담보 책임은 거기다가 매매나 경매가 유효할 때만 인정돼. 유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가 무효야. 그럼 담보 책임 성립할 여지가 없겠지.
채권 매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첫째, 채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상품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상품권이 휴지 쪼가리가 되면 책임지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을 때, 즉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채무자는 재산 상태가 아주 좋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채권을 팔아먹었을 때, 이럴 때 담보 책임을 지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채무자의 자력, 재산 상태, 이걸 언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언제를 픽스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기고, 원칙이 계약 당시. 다만 이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야. 그럼 변제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책임지겠다, 담보한 것으로 추정. 검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일단 문제 풀면서 눈도장을 팍팍 찍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담보 책임이 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안 되는 거 두 가지. 첫째, 매도인의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감추고 면제 특약한 경우. 또 하나가 면제 특약을 하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준 경우. 그래서 면책 특약을 했으면 나는 책임 없어 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있다.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한 문제 나오니까. 계약법 10문제에서 틀려도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판매. 첫째,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 일방적으로.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환매권. 자, 이 환매권이 생기려면 첫째,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돼. 그래야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겨요. 두 번째, 자,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겼어. 이거를 행사해야 되죠. 행사 기간. 부동산 환매권 5년 넘지 못한다. 동산 환매권 3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약정을 할 수 있는데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절대로 연장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 동산 환매기간은 3년이 된다. 그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라. 행사할 때 그냥 안 된다. 환매 대금을 제공하라.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매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하라. 이때 대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 한 게 환매 대금이고요.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 더하기, 아까 매매 비용 균분한다 그랬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렇게 되죠. 이렇게 환매권 행사 환매했다, 마치 계약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니까 매수인은 물건 돌려주고 매도인은 대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환매권은 뭐 할 수 있다? 등기. 매매계약 플러스 환매 특약을 하고 동시에 매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환매권 등기를 해놨다면 설령 중간에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설령 매도인의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매 의무자가 목적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환매 의무자가 부동산을 매각을 해놓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로 그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다. 처분 금지는 없다. 그리고 요것을 채권 담보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게 뭐죠? 매도 담보. 돈을 빌려주면서
매매계약으로서 환매특약을 해.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채무자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에서 등기를 되찾아오는 이런 걸 뭐라 한다? 매도담보. 그래서 부동산 환매는 매도담보라는 채권담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려운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딱 요 정도 환매 기억하시면 돼요. 요약집 체크합니다. 간단히 156페이지. 2번 매매의 성립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 반가로 2.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인해 두시고 양가로 2번에 매매의 약 564조 1항 조문 자체가 잘 나옵니다. 2항도 잘 나옵니다. 최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 3항도 잘 나오죠.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반가로 2번 민법상 원칙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박스 3번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계약금 의의가 있고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요물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계약금의 성질 증액금이 최소한도고요. 다음 페이지 해약금이 민법이 규정한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기요.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특약을 하게 되면 2번 손해배상의 그 예정으로 추정하고요. 3번 위약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성질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랬고요. 그 밑에 판례 꼭 확인하시고 4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 동그라미 1번이 조문이고요. 2번 해제 방법에 2번, 3번 해제 방법 박스 2번, 3번 해제권 행사 이행 착수 전에만 된다 그랬죠. 자, 당사자 일방에 2번 그 다음에 이행 착수 1번 오른쪽 이행 착수인 거 아닌 거 구별 꼭 하시고요. 그 밑에 2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4번 계약금 해제 효과 박스 1번 2번 동그라미 5번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 발생이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계약 비용에 해당되는 것과 아닌 것 구별 3번의 매매 효력 중에 밑에 반가로의 동그라미 1번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과실권은 매 수인에게 있다. 반면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인도되지도 않았고 대금을 완제하지도 않았으니 과실은 누가 수치? 매 도인. 양가로의 반가로 1번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 지급 반가로 1번 대금 지급 거절권 반가로 4번 동일기한으로 추정 반가로 5번 이행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장소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라고 그랬고 그 다음 담보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의의는 간단히 보시고요. 나중에 오른쪽 양가로 3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전타, 손해손, 악해, 도손해 쭉 내려서 양가로 4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일타, 대감, 손해손 선악불만하고 대감의 청구 다음 페이지 제척기간 선의 매수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는 한날로부터 1년 이렇게 있고요. 관련 판례 안날이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 안날이 아니라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확정되었구나 확실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 안날 5번 수량부적 일부 멸실 부실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박스 첫 번째 2번 안날로부터 1년 선의만 되니까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나오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용익적 권리 선의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반가로 1번 담보책임의 내용 해제 선의만 되는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에서만 7번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됐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돼버렸다 선악 묻지 않고 오른쪽 담보책임 내용 선악불문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거기 그 위에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가압류 또는 가등기가 나중에 본압류나 또는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제576조라고 돼 있죠. 570조 X라고 돼 있죠. 시험 문제 제570조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570조는 전부 타인 권리고요. 576조가 저당권 행사예요. 570조가 아니라 576조. 조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조문. 우리 시험에서. 그지같이. 예. 물건의 물리적 하자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밑에 반가로 1번. 건축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장애. 이것도 물리적 하자고 세 번째 쪽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담보 책임은 특정물이 있죠. 해제 손해배상 청구. 다음 페이지 불특정물 있죠. 해제 손해배상 청구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 사실 안 나부터 6개월. 경매. 계약 해제 대금 감액 2가지만 그 중에 대금 감액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세 번째 손해배상은 안 돼. 다만 2가지 경우엔 돼. 10번 채권 매도.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변직에 도달하지 않은 이라고 나오면 변직이 당시. 이렇게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면제되지 않는 경우 2개. 그렇게 딱. 판매 오른쪽 박스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확인하시고 양가로에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당연히 권리니까 판매권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도 있고 양도 상속이 가능하고 양가로 3번의 특약 시기, 판매 대금, 판매 기간 꼭 기억하시고 양가로 4번 등기한 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에 반가로 1번, 양가로에 반가로 2번. 그 정도. 판매 효과에서 반가로 2번 정도.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가 조금 많아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번에 매매 일방이약이 먼저 나왔네요. 매매 이약은 일방이약으로 추정한다 그랬고요. 따라서 이약관계권은 형성권이 되고요. 2번 일방계약이 성립하려면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돼야 되니까 일방계약 당시에 미리 본계약의 내용, 어떤 재산권을 넘겨줄지, 대금을 언제 지급할지를 특정하거나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3번 부동산 물권 예약관계권 가등기할 수 있죠. 4번 예약관계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한에 걸린다고 그랬죠. 제척기한은 중단정지가 없으니까 마지막 줄 예약관계권은 제척기한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5번 예약관계의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하면서 예약관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죠. 예약관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리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5번 X. 2번에 1번 조문 그대로 매매로 관계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니까 2번에 형성권이고 3번 부동산 예약관계권 가등기할 수 있고 4번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3년 내? 그러면 어렵죠. 예약관계권은 10년입니다. 10년. 5원 10년이다.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다.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3번 계약금. 갑은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1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즉 이행 착수 전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죠. 2번 배액 상환 제공해야 되죠. 근데 3번 수령하지 않는 데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고요. 4번 계약금 해제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5번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요.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3번. 4번 1번 이행 준비만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지. 2번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고 불입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위약금 특약이죠. 그죠?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해약금의 성질과 플러스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은 우리 시험 범위를 넘는데 예전에 딱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근데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어. 그걸 위약금 특약을 했어. 그럼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1,000만 원을 몰수하겠죠. 그런데 실제 손해는 10,000원밖에 안 생겼어. 실제 손해는 10,000원인데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을 미리 약속해놨어. 과도하죠.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놨는데 그 배상액이 부당이 과다할 때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부당이 과소하더라도 증액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데 간혹 나옵니다. 3번 간단히 그냥 확인만 해두시면 되고요. 4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수수는 채무 불이행을 이룬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이게 뭐예요? 법정 해제.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법정 해제는 따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말하는 거죠. 법정 해제권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5번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 안 했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불가하다. 해제할 수 없다. 5번 틀렸고요. 5번 계약금 해제권 배제 약정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2번은 공탁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틀렸어요. 3번 계약 당사자가 위 565조에서 해제했습니다.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4번 잔대금 지급을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랬고요. 5번도 마찬가지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해제 계약금 규정에 따른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6번 1번도 마찬가지죠. 토지거래 허가 이행 착수 아니라 그랬습니다. 6번에 2번 계약금을 약속만 했지 안 줬어.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원칙적으로 계약금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는 없고요. 4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때 배액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게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그랬죠. 5번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됐죠.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1번. 7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고 한 달 뒤 중도금, 세 달 뒤 잔금집과 동시에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1번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이 없다. 옳은 지문이죠. 손해배상액의 성질이 없다. 2번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배액을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해제 효과 생긴다. 아니죠. 배액이 제공되면서 플러스 해제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됩니다. 먼저 해제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액 제공과 함께 해제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의리 중동을 집행했으니 이행 착수했죠.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는 없고. 4번 중도금 지급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금 해제 말고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할 수 있다죠. 있다. 4번이죠. 자, 5번 의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2번. 8번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네요. 따라서 과실은 누가 수취? 매수인. 2번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죠.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라 그랬어요.
3번 목적물에 권리주장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어. 이때는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지요. 4번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약정이 없으면 균분. 5번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매매 완결하여서 표시하면 매매 효력이 생긴다. 9번 1번은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죠. 뭐 어디서 줘야 돼? 인도 장소. 2번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즉 물건이 인도되지도 않았고 대금이 완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과실은 누가 수치? 매도인. 따라서 매수인은 과실 청구 못한다. 2번이 답이죠. 3번은 매매계약 체결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합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에 한 책임 또는 담보 책임 둘 중에 하나죠. 그죠? 특히 수량지정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만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경합이 아니죠. 담보 책임만 성립한다. 4번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합액을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죠.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 아니죠.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일부 타인 권리, 대금감액, 선악불문 이렇게 되죠. 일타대감. 5번 매매계약 비용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균분. 10번 1번 재산권 넘겨줘야 되고 2번 틀렸죠. 부동산의 경우 이전 등기 플러스 인도 의무가 대금 지급과 동시행관계라 그랬습니다. 3번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의 과실이니까 매도인에게 귀속하고요. 4번 종물 부합물도 넘겨줘야 한다 그랬고요. 5번 어느 한쪽만 이행기한을 정해놨다 상대방도 동일기한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 11번도 마찬가지죠. 동일기한 추정. 2번 권리주장 일부 타인 권리라고 되어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일부가 타인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목적물에 지상권 따위가 있더라. 용익적 권리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죠? 선의의 매수인만.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알지 못한 때라고 돼 있죠. 선이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4번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니까 매수인에게. 5번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됐습니다.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4번. 12번 A가 B에게 C 소유 물건을 A가 B에게 C 소유 물건을 전부 타인 권리죠.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 1번 X. 2번 A가 B에게 이전해 줄 수 없게 됐다. 전부 타인 권리. 매수인은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이라면 해제. 그러면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이죠. 3번 그 물건이 C 소유에 속하는 것을 알지 못한 B 해제와 뭐 할 수도 있다. 선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 뭐예요? 손해배상 뭐예요? 이행이익배상이죠. 이행을 못했으니까. 계약은 유효한데 이행을 못했으니까. 이행이익배상이죠. 실례이익배상은 계약이 무효일 때. 그때 실례이익이라고 그랬고요.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이익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 X. 4번에 B가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었다면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문제가 더 이상이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요거 틀렸죠. 왜냐하면 만약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요. 담보 책임이 아니라 뭐가 성립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라면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아요.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청구. 아까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을 해제하고 있을 때 선악 불문 전부 반환 그랬죠. 네?
선악불문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이란 그 말이 틀렸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니 가끔가다 이런 질문이 있다니까. 허탈할 것 같지만 이런 거 속지 말자. 지금 그냥 A가 B에게 C 물건 팔았다고 돼 있죠. 근데 못 넘겨줬다고 돼 있죠. 두 갈래요. A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예? 그때는 B는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담보책임. 그때는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은 알고 있었다. B가 악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A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선악불문하고 악의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A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악의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이란 말에 빠져요. B가 그 물건이 C 수익하는 거 알고 있었을 때 만약 A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B는 악의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돼 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 시험에. 예. (5번) A가 그 물건이 자신이 소속하는 것이면 아님을 몰랐다. 여기 왜 몰랐다? 매도인도 몰랐대. 해제할 수 있죠. 이때 B 매수인 선이라면 손해배상해라. 악의라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하라고 틀렸죠. 지문이 조금 까다롭게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13번에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런 말은 전부 타인 권리라는 뜻이죠. 계약 자체는 유효. 이번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 요거죠. 용익적 권리. 알지 못한 매수인 선이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반면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채무를 인수했어. 채무를 인수했다는 건 지가 돈 갚아야 되는 거죠. 지가 안 갚아서 경매가 됐어. 그럼 매도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지가 갚아야 되니까. 따라서 매수인 잘못이니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4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 법원 경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권리하자 담보 책임만 인정될 뿐 물건의 하자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5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변제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이렇게 나오면 뭘 찾자? 변제기 당시 추정. 지금 4번 14번 타인 권리 매매라고 돼 있습니다. 선의 매수인이라고 돼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언제를 기준?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해라.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해라. 그 이행이익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게 이행이익. 자, 2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니까 물건의 하자죠. 언제를 기준한다 그랬어요? 계약 당시. 하자 여부는 계약 당시. 3번 타인 권리 매매. 전부 타인 권리 말합니다.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악, 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물건을 팔면서 검사 성적서에 제출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기재된 기능이 갖춰줘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따라서 그 기재된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지. 이건 당연한 거고.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물건을 샀는데 설명서에 있는 기능이 없어 그러면 바꿔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말하는 겁니다. 5번 담보권 시행으로 행해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15번 저당권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경매라고 되어 있고요. 물건의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있다. 3번의 두 번째 줄 법률적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하자죠. 물건의 하자입니다. 4번은 몰라도 되고요. 5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타인.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이고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답 2번만 고르시면 되고요. 4번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괜히 넣어놨어. 16번 1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제한이니까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뭐라 그래요? 목적물의 하자. 일부 타인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 그죠?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 3번 담보 책임은 계약이나 경매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한다. 무효라면 담보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4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그럼 뭐요? 변제기의 자력. 변제기 자력. 그것만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5번 불특정물 하자라고 돼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말고 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청구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죠. (17번) 1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목적물 하자다. 하자 전부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2번 타인 권리 매매다. 선의 매수인 계약 체결 당시 시가가 아니라 언제? 아까 불능 당시가 불능.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시험 범위 넘어가는 지문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불능 당시 시가. 손해배상 기준 불능 당시 시가. 3번 확대 손해. 당연히 매도인에게 잘못 있어야 되죠, 이거는. 4번 하자의 매수인이 가공했어. 처음에 하자 생겼을 때 그대로 가갖고 고쳐달라 그래야 되는데 계속 써가지고 하자가 커졌어. 매수인 잘못이 개입돼 있죠. 당연히 손해배상 계산할 때 그거 감안해야지. 3번, 4번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5번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가 됐어요. 뭐죠? 요거죠, 마지막 거.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18번에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인데 매도인 매수인 모두 알고 있대. 악의래. 아까 전부 타인 권리에서 매도인은 선의일 때만 해지할 수 있죠. 물론 매수인은 악의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간단하죠. 일부 타인 권리 악의도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3번 수량이 부족하죠. 그죠? 두 번째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4번에 등기된 임대차라고 돼 있죠. 요거죠. 등기된 임대차가 있으면 내가 물건을 사용 못하니까 선의에 한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 해제. 악의 매수인은 안 돼. 5번 저당권이 행사됐습니다.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 1번. 19번 1번 전부가 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선의만 해제 안 되죠.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선해손 악해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반면에 2번 일부 타인 권리죠. 두 번째 선의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부터 1년이에요? 사실 안날로부터 1년이죠.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살짝 틀어서 냅니다. 3번 일부 타인 권리인데 두 번째 줄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일부 타인, 일타 대감이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4번에 저당권이 행사됐습니다.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저당 출해손 이렇게 되죠. 전세권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이 행사된 게 아니야. 전세권의 목적으로 가면 요겁니다. 용익적 권리. 목적물에 전세권이 있어. 난 물건 사용 못합니다. 용선해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이 옳은 질문이죠. 20번 갑은 을에게 부동산 매도가 등기를 격려해 줬다. 1번 계약 당시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 악의죠. 그죠?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2번 계약 당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본등기가 됐어요. 뭐죠? 이거죠. 이거죠. 따라서 매수인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3번 저당권이 있고 대금을 공제했죠. 다시 말해서 채무 1억을 인수했지. 지가 돈을 안 갚아주고 저당권이 실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번 부동산이 병소유인데 계약 당시 매도인이 몰랐대. 매도인. 그러면 갑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단 매수인이 악의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번 원칙적으로 옳은 지문이죠. 4번 5번 내가 요역지를 샀는데 지역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요거죠. 용익적 권리. 지역권이 없으면 나는 요역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용선해선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을이 안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을이 악의예요. 그럼 해제도 못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어. 1번이 옳은 지문. 틀린 지문. 21번 갑은 을 소유 건물을 병에게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자, 1번 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자, 전부 타인 권리는 언제까지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번 병이 악의라도 병은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지요. 전타, 선해선, 악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악의라도 해제할 수 있다. 2번이다. 갑이 선이었다. 원시적 불능 아니죠. 타인 물건 매매 유효. 타인 물건 매매 유효. 4번은 갑의 잘못으로 소실됐죠. 그러니까 이건 담보 책임이 아니라 뭐야?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따라서 을은 병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악을 묻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담보 책임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책임. 5번 병이 갑의 기망에 의하여 을 소유 건물을 갑 소유로 알고 갑의 기망이죠. 상대방 기망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갑의 기망에 의하여 속아서 샀으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기망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선악 따위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오지게 맞네요. 22번. 악의 매수인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악의 매수인 중에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요거 저당권 실행. 답은 5번. 그죠? 이렇게 고르면 돼요. 23번 담보책임 1년 기간이 적용 안 되는 거 2개 전부 타인 권리하고 저당권 실행. 기간이 없는 거. 답 1번이죠. 24번 가등기 목적에 대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본등기 요거 몇 조? 요거 몇 조라 했어 아까? 576조. 570조가 아니라 576조. 요렇게 나왔어. 요렇게 기출이 됐어. 개 짜증나. 여기다 576조. 2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 이렇게 나오면 전부 타인 권리. 매수인은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선의의 매수인만 그렇겠죠. 3번 등기 평수에 따라 특정했는데 평수에 대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수량적 매매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수량적 매매 뭐라 했어요? 면적이나 수량이나 평수가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요렇게 나와야 수량지적 매매고 그럴 때 부족하면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평수에 의한 계산이 대금 계산의 표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수량지정 매매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4번은요, 우리 계속했죠. 두 번째 줄에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예요? 과실이 있다. 뭐뭘 조사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조사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조사를 안 해서 몰랐다니까 뭐예요? 과실이 있다. 이건 그렇게 푸는 거예요. 4번 지문은. 5번 권리 행사 기간의 기산점 선의 매수인의 사실이 안 날은 일부가 타인에 속한 사실이 아니라 일부를 취득해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한 날. 틀린 거 1번. 25번 1000평을 매매했는데 1번 전부가 병소유을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2번 800평밖에 안 돼. 이거 뭐야? 수량 부족.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2번 X. 3번 300평 병소유 일부 타인 권리. 악의라도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1타 대감.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그런데 을이 알고 있었다. 담보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 존재만으로는 담보책임 성립하지 않죠. 저당권이 행사돼야 돼. 행사. 목적물이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6번 을소유 땅을 3천으로 알고 1당 5만 원씩 계산하여 1억 5천만 원. 그런데 측량했더니 2,700밖에 안 됐어. 요거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죠?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여 그걸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량, 지정, 매매 다. 1번 X. 2번 선의의 값은 300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안 된다. 담보 책임으로 가야지.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없다. 자, 만약에 경락을 받았다. 선의 매수인 값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 원.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해야 돼요? 배당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을에게. 을이 무자력일 때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5번 실제 면적이 2,700이란 걸 알았어요. 갑이. 자, 수량 부족은요.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알았다면 담보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거 2번. 27번에 1번 신뢰액이 아니라 이행이익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됐는데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대. 이건 위험부담으로 가야죠. 그죠? 담보책임이 아니라 위험부담으로 가야 되죠. 3번 계약 당시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그 재산권의 일부나 전부를 이렇게도 나오는데 일부 지워야지. 선의의 매도인에게 해제권 인정되는 건 전부 타인 권리에서 전부를 못 넘겨줬을 때 그때만 일부나를 지워야 돼. 개짜증나죠? 머리 안 들어오는구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에? 시간도 안 맞추고 저 자식은 요새 왜 저러지? 시계만 자꾸 보게 되고 말이죠. 4번 매매부동산 전세권 행사. 전세권 행사니까 요거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 그러니까 선인 경우에만 땡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5번 물건의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어. 아이고야 담보책임은요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 선의 무과실. 따라서 손해배상조차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런 거 2번. 경매 1번. 사경매 뭐죠? 옥션 이런 거 안 돼. 이베이 이런 거 안 돼. 하자담보책임 뭐예요? 물건의 하자를 말하는 거죠. 경매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책임을 부담한 자는 1차적으로 누구라 했어요? 채무자.
무자력일 때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4번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5번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적 장애를 권리하자로 보면 담보 책임이 가능하죠. 그러나 대법원은 뭘로 본다 그랬어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틀린 것은 3번. 다 끝나갑니다. 29번 1번 환매특약은 반드시 뭐하고 동시에 해야 돼? 매매와 동시에. 2번 환매했어. 과실과이자는 뭐한 것으로? 상기한 것으로. 그 다음 본다. 4번 부동산 환매기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5년. 4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매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합니다. 동시에 환매권 등기돼 있으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5번 재산권이니까 매도인 즉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그 환매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신 행사할 수 있다. 5번 X. 30번 1번 환매대금을 먼저 줘야 돼요? 아니지.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죠. 먼저 주고 환매하는 게 아니라.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환매대금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환매하는 게 아니고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 선이행이 아니에요. 1번 X. 2번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요게 옳은 지문이죠. 동산 환매가 3년 넘지 못하고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3년으로 단축한다. 4번 아까 뭐라 했어요? 환매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매 의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는다. 처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번 환매권 대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옳은 거 2번이고요. 31번에 1번 5년 3년 넣지 못하고 넘으면 단축하고 2번 절대로 연장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2번이 틀렸고 기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고 4번 환매권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머리가 띵하죠? 표정이 어두워.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머리 박으셔야 돼. 다음 주에는 끝까지 다 할 겁니다. 특히 민특법은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서 꼭 외울 것들만 빡빡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더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